도대체 뉴라이트가 무엇일까요? 반공과 친미로 키워드가 잡히는 뉴라이트. 그들은 새로운 빛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우파입니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약 2년이 지난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 단 몇 개월 사이에 약 30개 이상의 우파 성향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탄생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결집하기 시작한 우파의 움직임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 크게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이전의 시민단체와 달리 이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들은 노무현 정부를 친북 좌파 정부로 규정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해치고 자유시장 경제를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 요지였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이들 우파 성향 시민단체의 발응을 크게 다루기 시작했고 2004년 11월 동아일보는 그들에게 한국판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파 시민단체들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뉴라이트 활동은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새로 창설되었고 기존의 단체들이 합종연합하여 조직을 키워나갔습니다. 월간 조선은 2005년 9월호에서 뉴라이트와 함께 도래한 우파의 르네상스가 보수주의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뉴라이트 운동이 지식인과 전문인 그리고 직능인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운동은 2005년 말 이후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기독교계가 뉴라이트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한국의 보수적 개신교계는 뉴라이트 대중화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보수적 개신교인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정권에 순응하거나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뉴라이트 운동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은 오랜 정치적 순응주의를 버리고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 뉴라이트 운동은 미국의 뉴라이트와 역사적 사상적으로 깊은 연관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뉴라이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뉴라이트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네오콘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뉴라이트가 이념적으로 강경한 보수이지만 자신들은 합리적 보수 혹은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자신을 보수라고 하거나 자신은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스스로 뉴라이트를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비슷하게 합리적 보수 또는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비록 미국 기독교 우파와 구별되는 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세계관과 이념적 지향성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우파의 등장에 신학적, 사상적 기초를 제공해준 사람은 프란시스 세포로 그는 영미권의 보수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C.S. 루이스 이후 가장 권위 있는 신학자로 통합니다. 셰퍼는 근본주의적 장로교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보다 더 분리주의적인 페이스 신학교가 설립되자 그곳으로 옮겨가서 졸업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미국 장로교가 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신학적으로 타락했다고 믿었던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 메이첸이 설립한 신학교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신학교는 메이첸을 따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옮겨간 제자인 칼 맥킨타이어가 메이첸이 사망한 직후 설립한 학교였습니다. 페이스를 졸업한 셰퍼는 맥킨타이어가 설립한 성경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페이스 신학교와 성경 장로교는 메이첸으로 대표되는 장로교의 신학적 근본주의조차도 충분히 순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분리주의적 근본주의로서 전천년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파루시아, 곧 청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교리입니다. 맥킨타이어는 교리의 순결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교리적 근본주의의 전형으로 자신보다 교리적으로 더 순결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낳게 되는데 맥킨타이어는 기독교의 순수성을 해친다고 생각한 근대주의, 가톨릭, 그리고 특히 공산주의와의 전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셰퍼는 성경 장로교를 떠나 덜 급진적인 보수 교단인 개혁 장로교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과 세계관 속에는 불순한 것과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는 분리주의적 성향과 이 세상과 역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전천년주의적 태도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셰퍼는 스스로를 메이첸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그 역할을 자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이첸의 그의 주저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적 기독교는 성경이 아니라 자연주의에 기초한 세속적 사상으로서 자유주의적 기독교는 기독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라고 강변했습니다. 메이첸은 역사적 기독교와 자유주의,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라는 뿌리가 전혀 다른 사상과 삶의 태도 사이에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첸이 미국 기독교에 침투한 자유주의적 요소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셰퍼는 서양의 신학적, 사상적 역사 전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셰퍼에 의하면 그리스 로마 사상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등장하여 초월적인 절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요소가 오리지널의 성경적 기독교의 진리를 타락시켰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이 바로 이 원래의 오리지널의 기독교를 회복시켰지만 기독교 이전의 인본주의적 요소가 계몽주의, 공산주의, 세속적 인본주의로 이어지며 타락한 문화예술을 통해 현대인의 생각과 삶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상반되는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데 있습니다. 셰퍼의 왕성한 활동 덕분에 1980년대 미국은 기독교 우파가 득세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 문제의 핵심이 세속적 인본주의에 있으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실현시키라는 셰퍼의 주장은 수많은 보수적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문을 열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현대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는데 셰퍼를 통해 싸워야 할 악의 정체를 분명하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셰퍼는 인본주의적 가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정복하려는 개인의 활동이나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상당히 지적인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셰퍼의 저술은 1980년대에 보수적 개신교 젊은이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이 읽혔고 그는 가장 영향력이 큰 신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셰퍼의 저술은 우리나라에 번역되고 출간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성에서의 도피는 한국 보수 개신교의 고전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셰퍼의 이성에서의 도피는 서구 문화사 전체를 인본주의적 요소에 의해 타락한 것으로 보는 셰퍼의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 책에서 그는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서구 문화 사상사를 괴갈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풀려난 인본주의에 물든 인간 이성이 신으로부터 분리되면서 현대인들의 자멸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 뉴라이트가 셰퍼로부터 받은 영향을 계보적으로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셰퍼가 미국 기독교 우파뿐 아니라 1970년대 이후 한국 보수교의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 세계관 속에는 셰퍼와 미국 기독교 우파의 특징들이 발견되는데 그런 특징들이 꼭 셰퍼나 미국 기독교 우파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셰퍼 사상의 기본 틀은 한국의 기독교 뉴라이트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익한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프란시스 셰퍼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극히 단순화시켜 대중에게 명료하게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셰퍼 역사관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총체적인 파국에 직면했는데 그 원인이 명백합니다. 인간이 감히 신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획득하려는 인본주의적 요소가 현대인들을 신으로부터 소외시켰고 절망으로 몰아넣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병리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뉴라이트도 현 상황을 총체적인 위기로 인식했으며 그런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 행동에 나서게 했습니다. 이들이 지적한 위기 상황을 종합하면 경제 성장이 추락했고 이념, 세대, 지역 간 골이 깊어졌으며 헌법과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는 이와 같은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진단했는데 대한민국이 표류와 혼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첫째 이유로 당시 노무현 정부의 좌파적 가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며 그것은 좌파가 여전히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전광훈은 2008년 기독당 조직 재건을 발표하면서 좌파들이 사회 각층에 스며들어 대한민국을 통째로 망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선진화 시민 행동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포진하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위기의 근원으로 뽑았는데, 그들은 좌파가 선진화를 가로막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인 서경석은 친북 좌파 세력으로 전교조, 민노총, 한총련, 전농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들 수십만 명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원인이 단순하고 분명하므로 그 해결책도 단순하고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좌파적 가치관을 위기의 원인으로 보았던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애국 우파의 자성, 혁신, 그리고 대연합을 통해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한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세력 및 가치와 맞서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 여전히 그들이 말하는 선진화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준 반대한민국 세력 혹은 좌파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한 선진화 시민행동은 각 분야에서 좌편향적 가치관 및 세력을 척결하고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를 위한 개혁을 실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주권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것 위에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원인을 찾았던 한국 기독교 개혁 운동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모든 영역에 개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 가운데 사상적으로 셰퍼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 목적이 뚜렷한 다른 단체와 달리 이 단체는 전선을 넓게 분산시킴으로써 싸워야 할 적을 분명하게 지목하지 못했고, 스스로 뉴라이트 운동의 내부 감시자 역할을 자임하는 선에 머물렀습니다. 프란시스 셰퍼와 그의 영향을 받은 미국 기독교 우파의 세계관은 독특한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선과 악을 쉽고 명백하게 구별한다는 점에서 만이교적 이원론입니다. 만이교는 빛과 어둠 또는 선과 악에 관한 급진적 이원론을 가르쳤습니다. 만이교 우주관에 따르면 전지전능한 선한 신은 없으며 우주는 빛과 어둠이라는 대등한 두 세력의 경쟁터입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인간은 특히 그렇습니다. 서구의 역사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나누고 전자에 속한 것은 무조건 선하고 후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전부 악하다고 보는 기독교 우파 이론가들의 세계관은 선악 이원론적입니다. 바로 이런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한국 보수 기독교는 인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질문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신념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만이교적인 것으로 그들은 전지전능한 선한 신의 존재를 믿지만 악은 세계를 지배할 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유일신론은 선언적이고 그들의 이원론은 경험적입니다. 만이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세계를 선한 영역과 악한 영역으로 명백하게 양분하며 선과 악을 감별하는데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선과 악,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둘 가운데 하나이며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독교, 하나님, 미국으로 대표되는 신본주의는 선하고 밝은 세계이며 부도덕, 이성, 인간, 그리고 비미국적인 것과 연결된 인본주의는 악하고 어두운 세계입니다. 이러한 만이교적 선악 이원론을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의 언어 속에서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 뉴라이트는 자신을 애국진영, 애국우파, 선진화 세력, 건강한 시민 세력 등으로 부르는 반면 공격의 대상을 반대한민국 세력, 반선진화 세력, 친북 좌파라고 공격합니다.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는 신정국가 건설부터 중도 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향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세계관 속에서 악의 세력은 좌파로 통칭되는 어떤 집단입니다. 이 좌파는 모든 정치와 사회적 악의 근원으로서 한국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원흉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인본주의적인 것을 악이라고 보는 미국의 기독교 우파의 경우 아직까지도 인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가들조차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존 화이트 헤드는 인본주의를 원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여 아담은 첫 번째 인본주의자라고 했습니다. 한편 팀 라이는 인본주의를 비기독교적 종교와 연관시켜 이해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이교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고대 바빌로니아를 인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미국 기독교 우파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본주의의 정의는 프란시스 셰퍼가 제공했습니다. 셰퍼에 따르면 인본주의란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모든 일의 척도로 삼는 일입니다.
물론 기독교적 성학설에 기초한 이 정의도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인본주의가 무엇인가는 결국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진 셈입니다. 그러나 미국 기독교 우파 이론가들에게 공산주의는 세속적 인본주의와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셰퍼의 스승인 칼 맥킨타이어는 공산주의를 모든 악의 근본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메카시즘의 광풍이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가던 시절, 미국의 요소에 침투하여 미국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전쟁의 야전사령관으로 활약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반공주의는 미국 기독교 우파의 핵심적 가치관입니다. 그들은 인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모두 한 근원, 즉 악마로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셰퍼가 공산주의 대신 인본주의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인본주의라는 문화적 용어가 공산주의라는 정치 경제적 용어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침투해 있는 적들을 말하는데 훨씬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독교 우파와 비교할 때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의 선악 이론론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악이 더욱 분명하게 좌파 이데올로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의 적인 공산주의는 미국 기독교 뉴라이트 입장에서 볼 때 정치의 가면을 쓴 인본주의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우파의 적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인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 혹은 좌파라는 말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즉각적인 공포감과 적개심을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우파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세상을 극히 단순화시켜서 바라보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선과 악, 빛과 어둠만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의 행동과 의도, 말과 뜻, 현상과 본질, 사물의 이미지와 실체, 그리고 상상과 현실 사이에는 인간이 실측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없는 아득한 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세상을 찬찬히 이해하는데 유용하기보다는 화급한 전투를 위해 필요한 무기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이원론은 우군과 적군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피하 식별을 통해 적군을 악의 세력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절박하고 적에 대한 분노는 맹렬하며 전투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는 결연합니다. 팀 라헤이는 마음의 전투에서 인본주의자들과의 전투를 선언하고 그 책을 프란시스 셰퍼에게 헌정했습니다. 서경석과 김진홍도 전투 중입니다. 서경석은 자신이 노무현 정부와 싸웠으며 지금은 북한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친북 좌파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진홍도 민주적 가치와 시장 경제보다 민족이나 통일이 더 앞선 가치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무리들과의 싸움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우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된 현상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사명감에 따라 정치적인 활동을 펴고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서라면 종교적 신념도 접어들 수 있을 만큼 현실적입니다. 정치 집단으로서 기독교 우파가 정치 현장에서 믿는 것은 신의 섭리가 아니라 표의 힘입니다. 라헤이는 중생한 기독교인이 미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므로 그 비율만큼의 공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은 표에서 나온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독교 인구만큼 그 표를 모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정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기독교 우파가 중생한 기독교인의 표를 모두 모으더라도 미국을 다시 찾아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표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 우파는 가톨릭 가운데 반공주의와 전통적 윤리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협력했습니다.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에 뿌리내리고 있는 기독교 우파가 과거 맹렬한 공격의 대상이었던 가톨릭과 협력한다는 사실은 미국 기독교 우파의 행동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기독교 우파는 보수적 가톨릭 교인뿐만 아니라 모르몬교도, 유대교인, 심지어 이슬람 교인들과도 연합전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타 종교와의 공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자유주의 및 인본주의에 싸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우파의 지지자인 보수적 개신교인들은 과거 유대교인과 무슬림을 배척하거나 이교도라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정치적 세력 확산을 위해 가톨릭이나 모르몬교와 연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정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는 신학적 불편함을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 우파가 신학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집단과 연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기독교연합은 뉴라이트 가톨릭연합, 뉴라이트 불교연합과 함께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당 창립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김준곤은 기독당과 결별을 선언하며 가톨릭과 연대하여 새로운 정치 참여 운동을 펼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독당이 어려울 때도 꾸준히 지지했던 김준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서 기독당을 버리고 가톨릭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기독교 우파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들의 주된 관심이 종교적 신념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1970년대 말 셰퍼는 방송 설교자로 엄청난 명성과 부를 쌓은 제리 파롤에게 복음주의자들을 정치적 행동에 끌어들이는 일을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파롤은 정치적 변화를 줄 만큼 복음주의자들을 동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셰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기 위해 이교도들을 이용했소. 그러니 이제 당신도 당신의 일을 위해 이교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공동의 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적과 맺는 이런 연대는 정치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신학적 순결성을 중시하여 대단히 사소한 차이에도 용납하지 못하며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지켜왔던 근본주의자들에게는 일찍이 없었던 태도였습니다. 미국 기독교 우파 조직체들은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적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느슨한 정치적 연대입니다. 이 연대는 여러 구성원을 가진 복잡한 구조물인데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차지하는 요소들,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성분들입니다. 이 가운데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미국의 경우 1970년 들어 우파가 결집하여 조직을 확장할 때 대중적 기반과 행동력을 제공한 것은 보수적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런 조직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사업가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 기업가들은 지미 카터의 민주당 정부 아래서 생긴 각종 반기업적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집중적인 로비 활동을 했으며 정책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고 있던 공화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기독교 우파가 조직될 때도 기업가들은 핵심적 구성 요소로 참가했습니다. 도덕적 다수, 기독교 목소리, 종교적 원탁회의 등 198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직된 많은 기독교 우파 단체들은 정치적 성전을 선포하고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 선출되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레이건을 지지한 것은 그가 낙태, 동성애,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등에서 보수적 입장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기업 반노동, 작은 정부, 낮은 세금, 좌파적 사회보장제도 폐지, 자유로운 경쟁 등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한 레이건은 기독교 우파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잘 반영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뉴라이트도 교계, 정치계, 경제계,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모인 다양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심은 미국 기독교 우파보다 훨씬 더 정치 경제적인 문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우파와 달리 한국의 기독교 뉴라이트는 사회윤리적 문제에 관해 공개적인 입장을 거의 표명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부패와 타락을 이야기하더라도 항상 정치 경제와 연관된 범위 내에서 언급합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우파에게 대단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낙태, 동성애, 안락사, 줄기세포 연구, 음란물 등 사회윤리적 주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한국의 기독교 뉴라이트가 이데올로기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그 관심이 이데올로기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우파가 전투에 나선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표방하거나 추구하는 긍정적인 종교적 가치가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그들의 현실적 행동은 자신들의 핵심적 가치인 미국 혹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위협이 되는 실질적 혹은 상정된 위협을 공격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뉴라이트가 좌파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중심적 가치는 우파 공화국으로 상정된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가 볼 때 어둠의 세력인 좌파는 부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반시장, 반기업, 반자유주의, 반세계화 정책을 펼쳐 대한민국의 우파적 전통인 시장 경제를 파괴시켜 왔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불신하는 좌파의 경제적 이데올로기는 좌파 정권 동안 각종의 반기업적 규제, 교육 평준화 정책, 전교조 합법화, 친노동 정책, 농업 포퓰리즘 등의 정책을 실현시켰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는 이런 좌파 정책이 선진화를 방해한다고 보고 그것을 철폐시키고 친시장적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뉴라이트가 볼 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좌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그 자체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좌파는 좌편향 역사관 혹은 자학사관에 따라 자랑스러운 한국의 역사를 오욕의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는 좌파의 이데올로기는 민족 공조, 친북, 반미라는 가치관을 낳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배치되더라도 북한을 편들고 한미 동맹을 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는 좌파 역사가 왜곡시킨 대한민국의 본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해 그들의 역사관과 세계관에 따라 또 다른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상상의 공동체란 18세기 이래로 근대 국민 국가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국민들의 국가적, 민족적 자아 정체성을 이르는 말로 대한민국은 미국 기독교 우파가 그들의 방식으로 재구성해낸 미국과 유사합니다. 미국 기독교 우파의 미국, 특히 현대 이전의 미국은 전문적 역사가들에 의해 밝혀진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우파의 미국은 세속적 국가가 아니라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은 신의 섭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신에게 복종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기독교 우파에 의하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한 제1차 헌법 수정안은 국교의 설치를 금지했지 미국을 신으로부터 분리시켜 세속적 인본주의 국가로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한국에서도 최근에 누군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이 세속 국가가 된 것은 정치, 법원, 교육 등의 분야에서 권력을 잡게 된 인본주의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관이 그들에게 영적 세계관으로 불리는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뉴라이트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건국 세력 및 근대화 세력의 주도로 만들어지고 발전해온 우파 공화국으로서 좌파가 정권을 잡기까지 성공의 역사를 이루은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라는 이승만의 현실주의적 선택과 민주적 선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어떤 전통성의 하자도 없는 나라입니다. 분단과 6.25 한국 전쟁의 책임은 소련과 김일성에게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작전 수행 중 민간인 5인 사격이 있었지만 인민군의 민간인 납치와 학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하에 이루어진 빠르고 성공적인 근대화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라는 조건하에서 가능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의 불균형과 권위주의 정치, 그리고 인권의 제한과 탄압은 산업화 과정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작용과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 우파 뉴라이트의 역사관입니다. 한편 한국 기독교 개혁운동은 교과서 포럼이 주도해서 만든 뉴라이트계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그런 역사인식을 가진 단체가 뉴라이트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국 기독교 개혁운동은 교과서 포럼과 함께 회원으로 있던 뉴라이트 네트워크를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탈퇴하면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교과서 포럼이 행한 수많은 뉴라이트적 역사 재해석 가운데 친일 논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뉴라이트 운동은 크게 종교적 우파, 보수적 기업가, 그리고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지식인 정치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집단은 뉴라이트 운동 내에서 각각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종교적 우파, 즉 기독교 우파가 맡은 일은 대중을 동원하는 일입니다. 네오콘은 원래 자유주의자 혹은 사회주의자였던 사람들로서 1970년대 후반에 자유주의와 민주당을 버리고 보수 진영에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현실에 의해 습격당한 진보주의 전력자들입니다. 보수로 전향하기 이전 네오콘들은 평등을 이상으로 삼았으며 평등한 삶을 가로막는 인종, 성, 계층 등에 의한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게 된 사회운동과 평화운동과 급진적 지식인, 교원 노조 등의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 반공과 전통적 가치를 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진보 진영이 사회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들을 없애기보다는 동성애자의 권리나 동물의 권리 등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뉴라이트의 지도자 가운데도 네오콘과 같은 사상의 전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 연대의 류근일,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김진홍, 선진화 시민행동의 서경석, 뉴라이트 네트워크의 신진호 등 한국 뉴라이트 운동의 주역들은 모두 과거 군사 독재 시절 반정부 운동이나 학생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 운동권 출신으로 보수 우파로 전향한 김문수, 심재철, 임명진 등도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이들은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과 시민단체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속에서 제3계급 혹은 신특권층을 형성하면서 부패했고 그들의 좌파적 가치관이 반공 이념을 약화시켜서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전향 동기는 네오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한국의 전향자들도 미국의 네오콘과 마찬가지로 분배의 문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향 이전의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의 대표적 지도자들이 네오콘류의 전향자들이라는 사실은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가 미국의 기독교 우파와 구별되는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우파 지도자들은 정치적 무관심에서 적극적 정치 개입으로 전향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김진홍과 서경석은 진보적 사회를 위한 참여에서 보수적 사회를 위한 참여로 전향했습니다. 과거 운동 경력이 있는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 지도자들은 그 경력을 훈장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의 현재 활동을 과거와의 신념적 연속선상에서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김진홍은 자신의 사상적 전환을 변절이라고 욕하는 것에 반박하여 그것은 변절이 아니라 진보에서 보수로 성숙한 것이라고 의미부여했습니다. 서경석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과거 3번이나 툭 뜰 정도로 온 젊음을 다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했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친북 좌파들의 움직임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뉴라이트 지도자들이 과거의 운동 경력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우파라는 단어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뉴라이트라는 단어는 우파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으려는 뉴라이트 운동가들의 강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건국 및 근대화 세력 및 산업화 세력으로 대표되는 올드라이트를 비판하고 극복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과거 우파와의 단절을 시도합니다. 물론 올드라이트가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근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권위주의와 극단적 반공주의에 물들면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수구 세력으로 인식되었고 돈과 권력의 늪에 빠져 부패와 무능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뉴라이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탄생이 올드라이트의 한계가 빚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1970년대의 보수주의자들이 과거의 보수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뉴라이트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했던 과거의 보수주의에 비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라이트라는 이름은 실질적인 차이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정체성을 과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분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기독교계를 포함하여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은 올드라이트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자유주의나 선진화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뉴라이트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좌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말하는 과거의 우파도 아닌 어떤 것을 뜻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선진화는 자유주의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용어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그들이 올드라이트와 구별되는지 또는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라는 것이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거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봉자였던 미국의 네오콘은 사회와 정부 속에 있는 각종 진보적 자유주의적 요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한국 뉴라이트는 자유주의를 기치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뉴라이트가 말하는 자유주의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라고 불릴 만한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의 뉴라이트가 뜻하는 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최소화된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옹호한다는 차원, 즉 경제적 차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정치, 문화, 사상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고 그 조건으로서 양심과 삶의 방식에 관한 개인의 선택을 철저히 보장하려 합니다. 사상, 종교, 예술의 자유를 중시할 뿐 아니라 성, 낙태, 도박, 술, 중독성 물질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유주의의 한 요소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절차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포괄적인 사상과 삶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한국의 뉴라이트, 특히 기독교 뉴라이트가 이런 차원에서도 자유주의를 추구하는지 의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가 반대한민국 세력이나 좌파들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서도 자유를 보장해 주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뉴라이트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주의를 추구하지만 문화와 사상에서는 선악 이론에 기초한 전체주의적 요소가 농후합니다. 미국 기독교 우파는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보다 신학적 정체성이 강합니다. 그들의 신학은 애국심과 결합되어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강력한 욕망으로 표출되곤 합니다. 따라서 미국 기독교 우파는 종교적 민족주의 혹은 종교적 파시즘과 같은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에 비해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는 신학보다 이념적 정체성이 훨씬 뚜렷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뉴라이트는 많은 상부 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좌파적 가치관과 정책을 위협으로 여기고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며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다는 데서 일치합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로서 정체성을 밝히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일은 정치 현장에서 당연하고도 매우 현명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야말로 인지의 심층에서 작동되는 근본적인 가치에 속하며 한국적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애국심만큼 피아를 구분하고 동조자를 모으는데 효과적인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념과 결부된 애국심이나 신앙과 결부된 애국심은 모두 전체주의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방 후 한국의 개신교 역사는 신앙이 이념 속에 용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앙과 이념이 결합된 한국 기독교 우파의 이념화된 신앙 혹은 신앙화된 이념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를 낳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독교 뉴라이트는 흔히 복음주의자로 통칭되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을 현실적, 잠재적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복음주의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복음주의에 대해 단정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구성원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신학과 세계관뿐 아니라 교단, 사회적 계층, 생활 감정, 정치적 지향성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됩니다. 기독교 뉴라이트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대목이 바로 복음주의 내부의 이러한 다양성입니다. 신학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현재 복음주의는 오순절파로 대표되는 은사론자, 보수적 장로교로 대표되는 분리주의적 근본주의자, 중생의 체험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부흥주의적 중생론자, 전통적 신학을 견지하면서도 새로운 학문과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열린 복음주의자, 성경의 재해석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가부장제를 극복하려는 복음주의적 여성주의자, 그리고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 마르크스주의까지도 채용되는 복음주의적 해방신학론자까지 아우르고 있는 집단입니다. 사회의 정치적 지향성은 복음주의 혹은 보수적 개신교라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보수 개신교인들 사이에는 상호 충돌하는 다양한 사회 정치적 지향성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분리주의적 근본주의자인 밥 존스는 현실 참여적인 근본주의자 제리 파로를 성경적 기독교에 관한 한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존스는 8월만큼 셰퍼의 사상에 심취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주의자 근본주의자라고 해서 누구나 셰퍼를 스승으로 삼지는 않으며 그를 정신적 스승이라고 여긴다고 모두 기독교 우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상의 인물이면서 동시에 신의 아들이었고 그의 대속적 죽음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신앙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리고 낙태, 동성애,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등에 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방위비, 남녀평등 헌법 수정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문제에도 공통된 의견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국 기독교 우파의 세력화는 미국 복음주의 전체가 참가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우파에 참가한 사람들은 미국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특정한 부류였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복음주의는 결코 정치적으로 단합된 집단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한국 기독교 뉴라이트도 전체 뉴라이트 운동 내에서 대중동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중동원력이 보수적 기독교의 독특한 능력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잘 조직되어 있으며 정치적 목적을 종교적 신념으로 쉽게 옷 입힐 수 있는 보수적 기독교의 성격은 이런 점에서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를 압도하고 있는 많은 수의 보수적 개신교인들 가운데 뉴라이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뉴라이트가 미국의 종교적 우파에 비해 종교적, 윤리적 문제를 자신 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보수적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더욱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보수 개신교계는 신학적, 정치 사회적으로 균질한 집단이 아닙니다. 한국 보수교의 구성원과 지지자들은 특정한 정치 사회적 문제에 관해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적, 정치 사회적 다양성을 생각할 때 그들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을 보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국 보수 개신교인들의 다양성은 뉴라이트 운동가들에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적 지지자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해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뉴라이트가 정치적 집단으로서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의 본질은 국내외의 정치 사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반공, 시장경제, 친미라는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이 허락하는 차원으로 수렴될 수 없음에 기인합니다.